자, 다음에 그 지점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낙연 대표가 여러 인터뷰들을 하시더만요. 최근에 그 이명박근혜 사면론 때문에. 근데 MBN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면론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교감은 없었다. 그냥 총리 때부터 대통령 생각을 짐작해서 또 뭐 국민의 하업 차원에서 충정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좀 100% 반대고요. 전략도 뭐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나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고도화되고 뭔가 수준이 높아지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킬 건 지키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찍이 진영 내에서도 또 다른 진영에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론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면 그 이낙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낙연 지키는 그분들이 일제히 했던 말이 그건 거세요. 청와대의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구조가 복잡해.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낙연을 지키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뜻을 팔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였냐면 지금 국민의 지금 쪽에서는 문 대통령 책임론으로 지금 들고 나오잖아. 이제 문 대통령 입장을 바뀔 때가 됐다고. 여기 이제 국정의 부담을 엄청 줘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청와대에 교감이 없었다라고 밝히는 것, 이렇게 밝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랑 교감을 했다고 하겠냐라고 청와대의 뜻이라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과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시켜주고 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맹목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명박근혜 사면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은 못하겠고 이낙연 대표가 해주면 좋겠네? 라고 텔레파시를 보냈더니 이낙연 대표가 뜬금없이 이명박근혜 사면을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처럼 돼버렸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1g의 실망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실망하는 건 없고 이낙연 대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 국민 통합, 뭐 갈라진 국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명박근혜를 사면해주면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답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고 하나로 뭉치도록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국민을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100년 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해방 직후에 국민들이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시절에 국민들 중에 그나마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국민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국민들이 뭘 모르니까 국민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똑바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이게 국민통합이라는 예쁜 말로 포장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국민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제국가고 독재국가죠. 지금 시대에는 정치인들보다 국민이 훨씬 더 똑똑하고요. 국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지금 현재의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나로 모아야 되냐고.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모두 다 책임지고 가는 게 국가지. 왜 그걸 다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진짜 구닥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들 글자 그대로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번지르르하게 충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옛날식 정치 화법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근혜가 사면이 안 돼서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게 아니야. 이명박근혜 사면해 준다고 저 국민의 짐이 문재인 정부 발로 잡기 안 할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사면론을 갖고 실익은 없어. 근데 재빠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사면 찬성 47, 사면 반대 47, 사면 찬성 48 이런 식으로 그 완전 박빙. 0.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국론 분열인 거예요. 이명박근혜 사면을 중심으로 국론이 분열되겠던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사면을 띄움으로써 국론이 분열돼 버렸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게 선거철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놈들이 사실은 이 핵심의 논리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싫어서 그 대체제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있던 놈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사실 내가 진짜 억울한 지점은 그거라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속마음이 어찌됐건 간에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저쪽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히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세게 까지 않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있죠. 이쪽에 이렇게 접촉면이 넓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같은 방송 저번에 한번 무죄 나왔을 때 바로 국회에 들어왔다가 우리 방송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접촉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팟캐스트나 유튜브 쪽에서 이재명 지사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방송 있어요?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쪽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런 전부터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하다못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방송에는 나가겠다고 일정을 잡았던 적이 있잖아. 맞네. 근데 이쪽 방송에 사실 내 기억에 이낙연 대표가 딱 한 번 나온 게 다스베이드 나온 걸 한 번 봤거든요. 예. 총선 때. 예. 나머지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해. 그러면서 MBN이고 뉴스원이고 연합뉴스 같은 데는 막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진중권 표현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들에 노출되는 건 좋아하지만 이쪽에는 접촉면을 넓히지 않아. 이게 일종의 자업자득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도 한번 봐봐야 되고요. 나는 이낙연 캠프가 이런 전략을 궁극적으로 대선 즈음에 가면은 승부는 이런 대한 언론들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그 사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분명히 대선용 아젠다를 시기에 안 맞게 너무 일찍 꺼냈다. 윤석열은 절대 보수 쪽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혔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정치인들한테 뭘 바라고 희망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뭐 일 안 한다, 논다 이렇게 비아냥대거나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국회의원들 겁나 바쁘고 엄청나게 일 많이 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 바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이낙연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슈퍼맨처럼 뭐 엄청난 건물을 하루아침에 지어내라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 기준, 정의,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도덕적 정의에 대한 이런 기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보고 스스로 배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자고. 너희들만 잘하면 돼. 스스로 자신들이 국가의 정책적 도덕적 정의를 제대로 보여주면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한다니까요. 예. 근데 왜 지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전부 다 무식쟁이 된 것처럼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지 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큰 걸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엄중해야 될 사안인데 너무 엄중하지 않아 생긴 뭐랄까 사태 어떤 비극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아직도 대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바뀌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줘요. 모든 국민한테. 근데 2차 재난지원금 때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도 있었던 건 맞지만 거기서 대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진짜 실수한 거. 이낙연은 보편적 복지 개념이 없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지급되면서 아직도 3만 명 이상이 석 달째 서류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거죠. 네, 네. 보편적 지원을 하게 되면 빠르게 배포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보편적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선별할 시간도 부족한 거야.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이미 다 자료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네. 금방 나눠줄 수 있다 했는데 아직도 못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그 중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한 게 100만 원이고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300만 원 받으면 뭐 할까요? 300만 원 받으면은 직원들 불러서 회식할까요? 아니잖아요. 직원 그 300만 원 받으면 일단 임대료 밀린 거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300만 원으로 충분히 다 내고 나서 한 100만 원 남았으니까 그걸로 가족들이랑 고기 사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300만 원 줘봤자 월세 내고 끝나요. 그럼 누구한테 준 겁니까? 건물주들한테 준 거예요. 말은 소상공인들한테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건물주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준 겁니까 도대체?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국민들한테 40만 원씩 100만 원씩 줬을 때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었잖아요. 1인당 25만 원 정도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줬을 때 가게가 다 행복했습니다. 왜냐? 거래관계가 작동을 하거든.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거래관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쓰는 사람도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건물주들도 다 같이 행복해졌다고요. 그게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만한 엄청난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야 그래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살고 있구나. 코로나라는 환경 안에서 건물주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월급쟁이들도 다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니까 이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우리 눈에 보였잖아요. 네. 근데 2차 재난지원금 아직까지 못 준 건 못 줬다고 쳐요. 그거는 그 제도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했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 지금부터는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가야 돼. 진짜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까 2차 재난지원금처럼 두텁게 주는 게 맞고 같은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비 진작도 시켜야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이너스 본 거 다 회복 안 돼요. 그거는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한테 두텁게 주면서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동시에 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많지 않더라도 소비하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마인드가 너무 컸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 기회였던 거예요. 당대표라고 하는 게. 역사상 볼 수 없는 이해찬보다 더 개혁적인 사람이 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재정 여건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개혁되겠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은 세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어요. 5.18일 수도 있고 6월 항쟁일 수도 있고 촛불혁명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진심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치나 맺히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문 대통령의 뜻이었을 거야 하면서 쉴드 치기 바쁜 건 정치가 아니에요. 아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메시지가 간명한 게 중요하죠. 그 모든 성과는 국민의 것인데 촛불 시민의 것인데 특정 정치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이 지점에서
내가 과연 이명박근혜를 사면할 수 있느냐, 내가 자격이 있느냐부터 온갖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사면권이 본인한테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행위가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킨 거고요. 이 지점에서는 재난지원금 줄 때 그 국민들한테 아젠다 세팅하는 거, 의제 설정하는 것부터가 되게 구시대 방식이었을 뿐더러 거기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연말연시가 되면 새로운 여론조사를 했는데 11개, 12개 여론조사가 통합을 했더니 이재명 지사한테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대표가 망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이 망하면 약화되면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라서 어쩌면 말 하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를 실드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숫자에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이 있은 지 3일, 4일, 5일이 지났는데도 단계에서 미친 듯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날짜가 지났으면 그냥 이낙연에 대해서 마음에서 떠나보낼 사람들은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걸 격렬하게 이제는 키워드 워리어로 싸워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막아내야 하는 쪽은 아직까지 24시간 게시판하고 트위터에 붙어서 열심히 실드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수적으로 확실히 밀리고 있다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마치 이낙연 대표의 고집이 소신으로 포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난리가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KBS에서 나와서 본인의 소신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악을 했죠, 사실은. 아니 오늘까지 저런 말을 해? 라고 이건 굉장한 오판이다. 거기에 2차 재난금에 이어서 3차 재난금에서 처음에 또 선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이건 살아온 궤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광주 1고를 나왔지만 그거 외에는 어떤 민주화에 기여한 바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의 스펙과 프로필로만 딱 봤을 때는 이쪽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트 코스를 활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서 기득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사람이 그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사실 디테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표를 정말 막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대선 탈락하고 싶어? 공수처 때문에 많이 걸려서요. 왜 이미 이낙연은 제꼈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날 녹음된 거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어.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안 올라갔어. 그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같은 호남이라고 이낙연 봐주냐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호남이고 이런 건 저한테 없어요. 그랬으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겠어요. 국민의당 지지했겠지?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도하게 민주 시민들 속에 흐르는 역사나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안철수가 못 견디고 나간 것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편 지급에 대한 역사라는 건 이명박을 허물어뜨린 역사예요.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 우리 아랫집에 살던 어떤 젊은 부부가 왜 이건희 손자한테도 밥을 공짜로 줘야 됩니까 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그 부모 학교에서 무상급식, 의무급식 안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무료로 의무적으로 급식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민주 시민들한테 그게 체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지이고 이게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다인데
예를 들면 조중동 같은 데서는 계속 선동을 하지.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고 저쩌고 막 그 빚잔치 하고 있다 막 선동을 하는데 조중동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중동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확장 재정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방송 볼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동안 조중동 보면서 마인드를 키워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촛불 이후에 민주당의 대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 진짜로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너무 깎아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대는 그런 걸 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들이 체득되어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명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걸로 뭔가 성이 차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됐어. 이명박의 사자방은 아직 꺼내지도 못했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명박근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나오면 안 되는 대통령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한 10년쯤 감옥살이 하고 그 10년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국민께 석고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고령이 돼서 더 이상 수용 생활이 힘들다 정도가 되면 그때 사면 이야기 해도 국민들이 반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나마 가장 약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결대로 가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지금 사태를 만든 건데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는 이제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태 막 이런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열을 낼 게 아니라 사실 2달 금방 갑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하는 일은 뭐가 되냐면 내 목소리를 더 키우고 싶다면 그래서 당원에 가입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키보드로 뭐 댓글 몇 줄을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봤자 이낙연 캠프에서 아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선에서 2021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려면 권리당원이 돼야 되고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죠? 당비는 1,000원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 미워도 다시 한번 되면 안 되고 당은 당원이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뜨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 분명히 있겠죠. 근데 KBS 인터뷰 보니까 뜨끔했다기보다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부 분들은 그 대진년이라는 곳이 좀 강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원래 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학생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면담 정도인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굉장히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검증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당대표를 검증 과정이죠. 네, 검증 이게 많은 분들께서 마차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자기 한 표를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사태로 있은 후에 지금 대진연에서 당대표실 앞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친구들 말하는 거죠? 네, 지금. 4층에 지금 있는데 거기가 다 봉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진영 방송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막 마적대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라 그렇게 방송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뭐 우리 직전형 유튜브 분들도 한번 타겟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분은 민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적당히 배분해가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돼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너무 흔들어가지고 저쪽은 막 엄청난 공세로 막 국민의 진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계속 민주당만 때리고 있기에는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지. 새날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니들은 이낙연 비판 안 하냐? 저쪽에서는 왜 니들은 이재명 지지한다고 공개선언을 하지? 왜 이낙연 비판하고 자빠졌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라고.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때는요, 뜨거운 감성도 필요하지만 어쩔 때는 차가운 이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판에서 이런 게 있잖아. 유튜브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거 비판하면 그 선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박수 쳐주면서 그 선동이 먹혀서 결국엔 수익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송하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문제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을 비판했어. 이낙연과 민주당을 등치시켜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을 칭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재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스탠스가 있단 말이야.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해요. 이낙연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계속 썸네일에다 이낙연을 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저쪽의 공격이 방어가 안 된다고. 방역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전복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안철수, 나경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썸네일에 이낙연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아,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자,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는 라이브 PD에 새날을 올려주지 않네요. 되게 열받네, 진짜.